며느리는 제 평생이 담긴 집에서 묵은내가 난다고 했고 아들은 그런 아내의 편만 들었습니다. 68번째 생일, 바쁘다던 아들 내외는 저를 빼고 제주도 최고급 리조트에서 웃고 있더군요. 저의 존재를 완벽히 지워버린 가족 앞에서 저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늦가을 아침의 공기는 제법 차가웠어요. 창문을 열지 않아도 그 서늘함이 낡은 샤시 틈새로 스며들어 오는 것 같았죠. 밖에서는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며 하루 종일 쿵쿵 하고 땅을 올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사는 이 마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도 곧 저렇게 변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 한구석이 괜히 시큰해지곤 했죠. 오늘은 그이의 기일이었어요. 해가 뜨기도 전부터 일어나 몸을 씻고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부엌에 서서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죠. 바깥의 소음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거실에 놓인 자그마한 교자상에 음식을 하나씩 올렸어요. 그이가 좋아했던 따끈한 쇠고기 뭇국, 정성껏 부친 삼색전, 조기 2마리. 예전 같았으면 아들 민준이네 식구들이 와서 북적북적했을 텐데 이젠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기일마저 그냥 지나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며느리 서연이는 제사 같은 건 이제 의미 없는 허례허식이라고 했었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게 허례허식이 아니라 먼저 간 사람에 대한 기억이고 남은 사람의 그리움 같은 거거든요. 음식을 다 올리고 나서 장식장 위에 놓인 그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마른 수건으로 액자를 한번 닦아주니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죠.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하고 혼잣말을 해봤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저 사진 속 당신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만 짓고 있었죠. 이 집안 곳곳에는 당신과 나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제 나 혼자 그 시간을 지키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손때 묻은 자개장, 당신이 직접 짜주신 작은 책상, 우리가 함께 고른 소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없다는 사실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저는 사실 불만이 있어도 그걸 일일이 입 밖으로 꺼내는 성격이 못 돼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속이 깊다고 했지만 어떨 땐 그냥 미련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화를 내고 따질 줄도 알아야 하는데 저는 그저 조용히 참고 지켜보는 게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아요. 특히 우리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서연이가 그랬죠. 민준이는 하나뿐인 아들이라 참 애지중지 키웠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니 어디 가서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민준이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늘 아내인 서연이 말에 더 귀를 기울였죠. 어머니인 제 말은 그저 옛날 생각으로 치부해 버리기 일쑤였고요. 그게 서운했지만 아들이 사회에서 힘들게 사는데 나까지 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입을 닫게 된 것 같아요. 며느리 서연이는 참 똑부러지고 세련된 아이예요. 강남에서 나고 자라 그런지 저 같은 사람과는 살아온 세상이 다르다는 게 느껴졌죠. 처음에는 그 다른 점이 신기하고 좋아 보였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게 그러더군요. 어머님 댁에서는 묵은내가 난다고.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와서 박혔어요. 평생을 쓸고 닦으며 가꿔온 내 집에서 묵은내가 난다니 그건 단순히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집에 깃든 나의 시간, 나의 삶의 방식 전부를 부정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제 살림살이들을 못마땅해 했어요. 제가 아끼는 그릇들은 촌스럽다고 했고 제가 만든 반찬은 짜고 건강에 안 좋다고 했죠. 제가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음식 솜씨마저 그렇게 무시당하니 제 자신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서연이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저희에게 강요했어요.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서 세련되고 현대적이어야 했죠. 그리고 민준이는 늘 그런 아내의 편이었어요. 엄마도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서연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했죠. 저는 점점 제 집에서조차 이방인이 되어갔어요. 내 모든 것이 촌스럽고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공간, 그곳이 바로 제 집이었어요. 하루는 서연이가 자기 친구들을 집에 데려온 적이 있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데 제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자기들끼리 소곤거리며 저희 집 가구들을 품평하는 소리가요. 특히 제 혼수였던 자개장을 보며 한 친구가 웃음을 터뜨렸죠. 요즘 누가 저런 걸 집에 두니?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그 자개장은 제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거고, 제게는 젊은 날의 꿈과 추억이 담긴 보물 같은 거였거든요. 그날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서연이는 제게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자개장은 이제 버리시는 게 어떠냐고. 저런 것만 없어도 집이 훨씬 넓고 세련돼 보일 거라고요. 집이 살려면 저런 건 다 버려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죠. 내 추억을, 내 역사를 버려야 할 것으로 취급하는 며느리 앞에서 저는 그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민준이가 한마디 거들더군요. 엄마, 서연이 말이 맞아. 엄마도 이제 좀 현대적으로 사셔야지. 언제까지 옛날 것만 붙들고 사실 거야. 아들의 그 말은 며느리의 말보다 더 아팠어요.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단 한 사람이 내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은 거죠. 그날 밤, 저는 자개장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었고 제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쉽게 짓밟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68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자식들이 다 장성하고 나니 생일이라고 특별할 건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손주들 데리고 와서 함께 저녁이라도 한 끼 먹으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바람이었죠. 그런데 생일 아침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 급한 출장이 잡혔다고, 주말에는 아이들 학원 보강이 있어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요. 목소리는 무척 미안해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전부 진심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창밖의 공사 소음이 유난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혼자 조용히 생일을 보냈어요. 며칠 뒤 민준이네 식구들이 얼굴을 비췄어요. 서연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작은 선물 바구니 하나를 내밀었죠. 안에는 건강식품 몇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마치 구색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사온 티가 역력했죠. 저는 괜찮다고, 마음만으로도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애써 웃으며 그들을 배웅했어요. 진짜 배신은 그날 밤에 찾아왔어요. 민준이가 사준 스마트폰은 저에게 너무 어렵고 낯선 물건이었어요. 그래도 손주들 사진이라도 보려고 서툰 솜씨로 이것저것 눌러보곤 했죠.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며느리 서연이의 소셜미디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 속에는 민준이네 가족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배경은 누가 봐도 제주도의 최고급 리조트였죠. 푸른 바다와 야자수,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네 식구.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힐링 여행, 가족이 최고. 사진이 찍힌 날짜는 바로 제 생일날이었어요. 출장을 가고 학원에 가야 한다던 그날, 제 가족은 저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제주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라는 존재에 대한 완전한 무시였고 소멸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가족 사진 속에 없었어요. 그들의 최고인 가족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마포의 낡은 아파트, 이 고요한 집안에 저 혼자 그렇게 갇혀 있었어요.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세상은 그 순간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버렸어요. 며칠 동안 저는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이가 남긴 낡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죠. 머릿속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내 아들 가족의 환한 웃음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내 존재가, 내 68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 나는 그들의 행복한 그림에 필요 없는 낮고 거추장스러운 배경 같은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죠. 어머니, 잘 지내시죠? 하는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그날따라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저는 간신히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럼 잘 지내지 하고 대답했죠. 아들은 며칠 전에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저녁에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드릴 말씀도 있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사과가 아니겠구나. 또 다른 요구를 하기 위한 포석이겠구나.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미련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참 어리석죠. 자식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저녁 식사에 가겠다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게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낼 덫이라는 걸 예감하면서도요. 약속 장소는 강남에 있는 최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풍경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온 마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양복을 입은 직원이 깍듯하게 저를 안내했어요. 조용한 복도를 따라 들어간 방은 우리 집 거실만 한 크기의 고풍스러운 그림과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민준이와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죠. 그들의 웃음이 왜 그렇게 인위적으로 느껴졌을까요? 그 눈빛에서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익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곧이어 그림처럼 예쁜 음식들이 상 위에 차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슨 맛인지 하나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죠. 처음에는 시답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손주들 학교 생활 이야기, 민준이 회사 이야기, 서연이의 친구들 이야기.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희미하게 웃으며 듣고만 있었어요. 저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그들과 투명한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수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아이들 교육 문제를 꺼냈어요. 지금 사는 동네에서는 아이들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남 최고 학군으로 이사를 해야만 한다고 열변을 토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무엇일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저희가 강남에 정말 좋은 아파트를 봐둔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민준이의 말에 서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새로 이사 갈 집에 햇살 제일 잘 드는 방으로 어머님 방 꾸며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결국 그들의 본심은 제 마포 아파트였어요. 그 집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사 자금에 보태달라는 거였죠. 민준이는 마포는 이제 너무 낡고 불편해요. 아이들 교육 환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머니도 저희랑 같이 사는 게 더 편하실 거고요. 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어머니의 삶과 손주들의 미래. 그들은 교묘하게 이 두 가지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저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라면 당연히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과거쯤은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저는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내 아들이 맞는데 어느새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저는 평생을 어머니로 그리고 이 집을 지켜온 아내로 살아왔어요. 그 마포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우리의 역사이고 내 정체성 그 자체였죠. 그런데 아들은 그 모든 것을 그저 낮고 불편한 것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만 취급하고 있었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집은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장만한 집이다.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곳이야. 어떻게 그걸 팔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아들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제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그런 낡은 생각 좀 버리세요.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하죠. 낡은 생각, 감상. 제 인생 전체가 그 두 단어로 정리되어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옆에서 신이 나서 새로 이사 갈 집의 인테리어 계획을 떠들던 서연이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어머님, 제가 봐둔 소파가 있는데 베란다 창가에 두면 정말 예쁠 거예요. 이 아이디어 지난주에 제주도 리조트에서 생각났잖아요, 여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한 얼음 같은 침묵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죠. 제주도 리조트. 제 생일날 그들이 저를 지워버리고 행복을 만끽하던 바로 그곳.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더 이상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제 침묵은 이제 인내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차가운 지혜였죠.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두 얼굴을요. 그리고 저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릴 정도였죠. 너희의 갑작스러운 출장, 유통기한이 다 된 선물 바구니, 그리고 너희 가족만의 행복했던 제주도 여행. 한 단어씩 끊어서 말할 때마다 민준이와 서연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선언했어요. 이미 죽어버린 관계에 대한 사망 선고였죠. 그 집은 내 아버지의 명예이자 내 인생이다. 너희는 그 집에 살 자격이 없어. 더 이상 그 방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걸어 나왔어요.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아무 상관 없었어요.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로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들 속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고요하고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제 손으로 직접 썩어버린 인연의 끈을 끊어버린 후련함이었을까요? 저는 그 밤 세상에 홀로 남겨졌지만 비로소 진정한 고립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 화려한 식당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걸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그 마포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내 인생이 담긴 그 공간은 이제 아들의 탐욕과 며느리의 허영심에 더럽혀진 감옥처럼 느껴졌죠.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서울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대합실의 커다란 전광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부산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부산, 젊은 시절 남편과 단둘이 처음으로 여행을 떠났던 곳, 아무 계획도 목적지도 없었어요. 그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매표소 창구에 가서 가장 빠른 부산행 KTX 표 한 장을 달라고 했어요. 기차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제 지난 인생의 필름처럼 느껴졌어요. 텅 빈 마음으로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기차는 부산역에 저를 내려놓았죠.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치자 굳어있던 몸의 감각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시끄럽고 활기찬 사투리, 갈매기 소리,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죠. 우선 해운대 근처에 작은 숙소를 잡았어요. 짐이라고는 핸드백 하나가 전부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도 속으로만 삼켰던 눈물이었는데 그날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죠. 서러움, 분노, 허무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저를 핥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문득 배가 고파졌어요.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걷다가 허름한 돼지국밥 집을 발견했죠.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거짓말처럼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젊은 날 남편과 함께 웃으며 먹었던 바로 그 맛이었거든요. 정자야, 힘들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한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국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어요. 제 인생을 위한 첫 식사였죠. 며칠을 그렇게 바다만 보며 지냈어요. 파도가 밀려와 모래사장의 발자국을 지워버리듯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지워지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저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무언가 해야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몸을 움직여야 했어요. 그래서 숙소 근처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어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죠. 마침 무료 급식소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방 봉사를 자원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설거지를 하고 채소를 다듬는 일을 묵묵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반찬 만드는 분이 몸이 아파 못 나오신 거예요. 제가 잠시 그분 대신 무생채와 콩나물 무침을 만들게 됐죠. 별 생각 없이 늘 집에서 하던 대로 양념을 하고 조물조물 무쳐서 냈는데 그날따라 식당 분위기가 유난히 소란스러웠어요. 어르신들이 다들 반찬이 너무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오늘 반찬은 누가 했어? 손맛이 보통이 아니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주방의 반찬 담당이 되었어요. 제가 만든 소박한 음식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위로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죠. 아들 내외에게 촌스럽다고 짜고 건강에 안 좋다고 구박만 받던 제 손맛이 이곳에서는 보물이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정자 씨 손맛은 사람 마음을 어루만지는 재주가 있어 하고 말씀해 주셨죠. 그 순간 저는 잃어버렸던 제 가치를 다시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가 깎아내렸던 내 자존심이 따뜻한 밥상 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에는 저를 유독 따르는 젊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늘 밝게 웃으며 싹싹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참 예쁜 친구였죠. 그 친구는 제 요리를 맛볼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감탄했어요. 하루는 제게 조심스럽게 그러더군요. 어르신, 이 귀한 레시피를 그냥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요. 영상으로 남겨보는 건 어떠세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다 유튜브 보고 요리를 배워요.
유튜브, 텔레비전에서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딴 세상 이야기였죠. 내가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하겠어. 할 줄도 모르고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죠. 어르신의 손맛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위로받을 거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밤에 잠자리에 누우니 그 친구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손맛을 기록하고 싶다. 내 이야기가 담긴 음식들을 그냥 이대로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작은 욕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제 인생이 부정당하고 존재가 지워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 역설적으로 무언가 남기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진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는 큰 용기를 내어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에 등록했죠. 난생 처음으로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잔뜩 앉아 계셨어요. 다들 자식들이 사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쩔쩔매는 모습이 저와 똑같았죠.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목소리가 유난히 크고 쾌활한 박 여사님, 조용하지만 손재주가 좋은 김 여사님. 우리는 서로를 학생이라고 부르며 금세 친해졌어요. 자식들에게 이것도 못하냐고 구박받았던 서름을 서로 털어놓고 작은 기능 하나를 배울 때마다 아이처럼 함께 기뻐했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편집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이상하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함께 웃고 떠들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하루하루가 정말 즐거웠거든요. 잊고 있던 삶의 활력이 다시 온몸에 퍼지는 기분이었어요. 몇 주 동안 열심히 배운 끝에 드디어 첫 번째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냥 요리법만 알려주는 건 재미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파전과 얽힌 제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함께 곁들이기로 마음먹었죠. 비 오는 날, 남편과 함께 막걸리 한잔하며 동네 파전을 부쳐 먹었던 소소한 추억 이야기요. 복지관의 작은 휴게실을 빌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촬영을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을 책 몇 권 위에 올려놓고 쑥스러운 마음에 몇 번이나 NG를 냈는지 몰라요. 카메라 렌즈를 보고 혼자 이야기하는 게 어찌나 어색하던지. 하지만 친구들이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고 응원해주니 점점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첫 번째 영상을 완성했죠. 채널 이름은 정여사의 부산 밥상이라고 지었어요. 영상을 올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누가 이 늙은이의 서툰 영상을 봐줄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친구들과 함께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한참 동안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첫 영상을 올리고 난 뒤 며칠은 잠을 설쳤어요. 자다가도 몇 번씩 깨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곤 했죠. 조회수라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는 사람들이나 몇 명 봐주겠지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좋아요라는 게 하나둘씩 눌리고 제 서툰 영상 아래에 댓글이라는 게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웠어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 생각이 나네요. 이야기가 있는 요리라 더 맛있어 보여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한자 한자 진심이 담긴 글들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화면 너머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특히 부산을 떠나 다른 도시나 먼 나라에 사는 분들이 남긴 댓글은 더 마음이 짠했어요. 제 어설픈 사투리 섞인 설명에서 고향의 맛과 추억을 느낀다는 말에 저는 제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영상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다음 영상을 찍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번에는 자갈치 시장에 가서 싱싱한 해산물로 만드는 해물파전을 찍어보기로 했죠.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카메라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을 들고 시장에 들어서는데 한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 할매 맞지에?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면서요. 그러더니 싱싱한 오징어 한 마리를 덤으로 얹어주셨어요. 여기저기서 촬영 잘하이소. 우리 가게도 한번 찍어주이소. 하는 응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도시의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웃이자 부산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채널은 생각보다 더 빨리 성장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구독자 수가 수천 명을 넘어섰고 유튜브에서 주는 광고 수익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통장에 들어왔죠. 100만 원 남짓한 돈이었지만 제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번 돈이라는 생각에 그 가치는 수억 원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돈으로 복지관 친구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어요. 늘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고마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제 성공은 친구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어요. 다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눈치였죠. 저는 제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어요. 박 여사님은 그 뜨개질 솜씨를 영상으로 찍어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손뜨개 소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김 여사님은 옥상 텃밭 가꾸는 비법을 알려주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제 말에 용기를 얻은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신만의 도전을 시작했어요. 박 여사님은 박 여사의 뜨개 공방이라는 채널을, 김 여사님은 도시농부 김 여사라는 채널을 열었죠. 우리는 복지관의 작은 휴게실에 모여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서로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은 기본이었고 촬영이나 편집이 서툰 친구는 다 함께 달려들어 도와주었죠. 박 여사님이 온라인으로 뜨개 수세미 주문을 받으면 다 같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며 포장을 했고 김 여사님이 옥상에서 가꾼 상추를 수확하면 그걸로 다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며 다음 영상을 구상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가장 냉철한 조언자가 되어 주었죠. 그렇게 할머니 연합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혼자서는 외롭고 두려웠을 길이 함께 가니 즐겁고 신나는 소풍길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부산 지역 신문사의 기자라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희 유튜브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재미있다며 취재를 하고 싶다고요. 며칠 뒤 신문 한쪽 면에 제 얼굴과 함께 부산의 맛과 멋을 알리는 시니어 유튜버 오정자 여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에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박 여사님과 김 여사님의 이야기도 함께 실렸죠. 신문을 받아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한참을 웃었어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기사가 불러온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며칠 뒤 복지관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바로 부산시 문화관광과라는 곳이었어요. 부산의 전통 음식을 국내외에 알리는 공익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는데 제가 부산의 어머니 역할로 출연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였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쿵쾅거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요리가, 내 이야기가 이제는 부산시의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아들 내외에게 촌스럽다고 무시당했던 내 삶이 이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혼자는 할 수 없다고. 저에게는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할머니 연합 친구들이 있다고. 뜨개질 명인, 도시농업 전문가인 이분들과 함께라면 더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감사하게도 시청에서는 제 제안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며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함께 부산을 알리는 홍보 영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노년의 지혜가 결코 낡은 것이 아니라 지역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이제는 단순히 내 채널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전통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죠.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는 퓨전 한식 레시피를 개발해 볼까? 외국인들을 위해 서툰 솜씨로나마 영어 자막을 넣어 볼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큰 꿈이 생겼죠. 바로 온라인으로 시작한 반찬 가게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었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 할머니 연합 친구들과 함께요. 각자의 재능을 살려 만든 수공예품도 함께 팔 수 있는 우리들만의 작고 아늑한 공간.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다 함께 모여 인터넷으로 동네에 나온 작은 상가 매물을 알아봤어요. 아직은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벌써 가게 이름을 뭘로 할지, 간판은 무슨 색으로 할지 의논하며 아이처럼 웃고 떠들었죠. 화면 속 작은 가게 사진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이 저 가게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부산에 와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됐어요. 아들과의 인연을 끊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 삶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거든요. 제가 재미삼아 시작했던 유튜브 채널 정여사의 부산 밥상은 어느새 구독자 50만 명을 둔 거대 채널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고 싶었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제 음식과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죠. 채널이 유명해지면서 온라인으로 반찬을 주문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힘을 합쳐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는 이제 월 매출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어엿한 사업체가 되었죠. 우리는 더 이상 복지관의 작은 휴게실에 모이지 않아요. 부산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는 점포동 카페거리 근처에 번듯한 작업실 겸 가게를 얻었거든요. 하얀색 페인트로 칠한 벽과 커다란 통유리창이 있는 우리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런 공간이었어요. 가게에 들어서면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한쪽에서는 제가 새로 개발한 전복 내장톳 조림 레시피를 영상으로 찍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박 여사님이 동네 아주머니들을 모아놓고 뜨개질 수업을 열죠. 창가 쪽에서는 김 여사님이 옥상 텃밭에서 직접 키운 싱싱한 채소들을 판매하고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 할머니 연합이었어요. 반면 서울에 있는 아들 내외의 소식은 아주 가끔 먼 친척을 통해 바람결처럼 들려왔어요. 과소비와 무리한 투자로 결국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고소하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씁쓸했어요. 모든 것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그들의 삶이 어그러진 것은 제 탓이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였죠. 저는 그저 제 자리에서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낼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만회할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러 온 것뿐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가게가 붐비는 오후였어요. 단골 손님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고 갓 무친 겉절이를 맛보여주며 한참 웃고 떠들고 있었죠. 그런데 가게 문이 열리면서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문 앞에는 1년 만에 보는 민준이와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무척이나 지치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한때는 명품으로 휘감았던 그들의 옷은 이제 낡고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정직한 땀과 따뜻한 웃음이 가득한 우리 가게에 그들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들이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다급하게 어머니 하고 외치며 다가오려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두 걸음을 채 떼기도 전에 제 옆에 있던 박 여사님과 김 여사님이 약속이나 한 듯이 아들의 앞을 막아섰어요. 늘 유쾌하고 사람 좋던 박 여사님이 그날따라 무섭도록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죠.
오 여사님은 지금 바쁘시다. 자기 어머니 존중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만날 시간 없다고 하셨다. 민준이와 서연이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과 굴욕감. 저는 그 표정을 똑똑히 봤어요. 제가 평생을 참고 인내하며 당해왔던 바로 그 감정이었죠. 저는 조용히 하던 일을 멈추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그들에게로 걸어갔어요.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내 아들과 며느리.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길을 잃고 헤매는 두 명의 이방인일 뿐이었어요. 권력 관계는 이제 완벽하게 역전되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의 얼굴을 잠시 응시했을 뿐.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작별을 고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도 원망도 필요 없었어요. 저는 몸을 돌려가게 문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 앞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문을 닫았어요. 철컥하고 잠금쇠가 걸리는 소리가 제 과거에 대한 완벽한 마침표처럼 들렸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마포구청에서 온 등기 우편이었죠. 아무 생각 없이 편지를 뜯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서울의 낡은 아파트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저를 내쫓고 차지하려 했던 바로 그 집이 이제는 제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준 거예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편지를 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 6글자를 보는데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왔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잠깐이었죠. 이미 닫힌 문을 다시 열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속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게 쓸 수 있을지를 묻기 위해서였죠. 이 돈은 더 이상 저 개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이 사회에,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몫이었어요.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이자 새로운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황금빛 노을 시니어 창업지원재단의 설립을 발표했어요. 저는 오늘 제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려고 합니다. 이 돈은 제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어르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제 개인적인 복수가 끝났음을 직감했어요. 아니, 그것은 복수를 넘어선 훨씬 더 위대한 승리였죠.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저의 전설적인 변신은 이제 막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단상 위에서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금빛 노을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제 삶은 또 한 번 달라졌어요. 이제 사람들은 저를 유튜브 할머니가 아니라 황금빛 노을 재단 이사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어요. 제 남은 인생을 바쳐야 할 분명한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재단 설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바쁘고 힘든 일이었지만 하루하루가 보람으로 가득했어요. 부산 영도의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재단 건물은 우리 할머니 연합의 새로운 아지트이자 부산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죠. 하얀 벽에 커다란 창문을 내어 부산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정말 멋진 공간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민준이었어요. 문자가 아닌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생각과는 조금 달랐어요. 돈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죠. 대신 작은 물류회사에서 땀 흘려 일하며 지내는 자신의 요즘 생활과 과거에 대한 서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부모가 된다는 것의 무게를 알겠다며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있다는 말도 적혀 있었죠.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서툰 글씨체에서 아들의 혼란과 후회가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편지를 곱게 접어 서재의 가장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죠. 언젠가 그 편지를 다시 꺼내볼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관계의 회복이란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은 흘러 드디어 황금빛 노을 재단의 일기, 창업가들이 탄생하는 졸업식이 열렸어요. 재단의 넓은 강당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죠. 전통 매듭 공예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70살의 할아버지, 늦은 나이에 패션 모델의 꿈을 이룬 65의 할머니, 유치원을 돌며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단상 위에서 각자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그분들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사장 자격으로 단상에 오른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역사이자 가장 소중한 문화입니다. 우리 재단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지혜와 경험이라는 보물에 투자하는 곳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당을 가득 메운 뜨거운 박수 소리가 한참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제 지난 아픔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재단의 성공은 생각보다 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어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재단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저는 국회에서 열리는 정책 토론회에까지 초청받게 되었죠. 평생 부엌과 거실이 세상의 전부였던 제가 대한민국의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떨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르신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문화 투자라고요. 한때는 제 집에서조차 묵살당했던 제 목소리가 이제는 한 세대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재단이 배출한 여러 성공 모델 중에서 저는 특히 할머니의 레시피라는 밀키트 스타트업이 가장 자랑스러웠어요. 재단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72살의 할머니와 27살의 청년 창업가가 함께 만든 회사였죠. 할머니의 전통 손맛이 담긴 레시피에 청년의 현대적인 마케팅 감각이 더해져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구수한 된장찌개와 세련된 포장 디자인의 만남. 그것은 바로 제가 꿈꾸던 세대와 세대를 잇는 문화의 다리가 현실이 된 모습이었어요. 어느덧 또 계절이 바뀌고 부산항에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내리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재단 옥상 정원에서 할머니 연합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우리는 이제 돈이나 자식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 개발한 메뉴와 다음 사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충만했어요.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내 아들이었죠. 저는 잠시 울리는 전화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붉게 타오르는 부산의 노을을 바라봤죠. 제 곁에는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제 앞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모든 선택권이 온전히 저에게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행복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나 용서에 달려있지 않았으니까요. 부산의 황금빛 노을처럼 제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막 가장 눈부신 빛을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오정자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는 중요하지 않은 자신만의 세상을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것임을요. 낡은 상처의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품격 있고 지혜로운 복수 아닐까요?